은행 부실, 네네. 전세 위기, 사실 이 경기 안 좋은 뉴스가 일색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새마을금고는 고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가격이 쭉 빠졌다가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아파트 매매가 2년 만에 좀 증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건지 데이터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포인트들을 볼까요? 네. 시군구 단위로 해서 네. 9개월 이내에 시장 강도가 반등한 지역이 몇 개나 있을까? 25개 지역 중에서. 네. 25개. 제일 끝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있는 지역이 강동구예요. 네. 강동구도 보면 이제 12월 11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 강도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매매 시장 강도? 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도 명확하게 지금 반등을 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보면 매매보다 전세 시장 강도가 강동구 기준으로는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저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그 전세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전세 위기가 과연 이제 아파트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냐, 저는 네. 그렇게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역별로 이미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서는 그렇게 네.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래량이 6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지금 50% 넘기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일 거래가 많이 됐던 곳들이 동대문구 그리고 강동구. 6월달 이게 이제 수집이 완료가 되면 저게 한 60%에서 70% 그 구간 정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지금 나머지들 보시면 전부 다 이제 50이 안 돼요? 네, 많이 약한 거죠. 저 거래량 저 정도면 평균의 한 절반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수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이사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애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못한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참 안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네. 이제 집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한국 같은 경우에 거의 10년에 한 번 이사를 하거든요. 10년이면 1년에 10%는 이사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월간으로 따져도 1년에 1%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숫자가. 정상적인 어떤 이주에 대한 어떤 수요가 명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가격상에서는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거래량이라든지 이제 나머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이걸 받아주지 않아서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상승할 때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쉬었다가 올라가고를 반복하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끝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한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하락하든지 상승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하락 중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의 시장 강도가 살아나고 있는 지역도 있기는 한데 아직 평균 이하의 거래량이고, 그래서 완전히 살아났다, 추세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아쉽다. 지금이 어느 수준이에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제 불인이 분들 중에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고 조금 올라선 지역도 있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바닥 대비 얼마나 올라왔고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서울을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서울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네. 2019년도, 2020년도 들어와서 요쯤이죠. 2020년도 중반 뭐 이쯤에서부터는 사실상 그 비정상적인 어떤 거래가 발생을 하고 가격 상승이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그 판단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느냐면 네. 부산을 한번 볼까요? 네. 이쯤 20년도 하반기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진짜 거의 역사적인 평균을 지금 뚫고 올라간 거죠. 그렇죠. 사실 저 당시에 부산이 난리가 났었어요. 거의 뭐 하룻밤에 2억 올랐다 이 말 나올 정도로. 이게 시기가 지금 보시면 20년 11월 달이죠. 다른 지역을 한번 볼까요? 네. 대구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20년 올랐네요. 11월 거래량이 저 당시에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입주 물량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많이 그게 올라갔죠. 인천 한번 볼까요? 인천은 20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되고 그러네요. 가격이 그때부터 또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입주 물량을 향후 3년 것까지 보잖아요. 예. 그리고 저 정도 되면 내년, 내후년 물량은 나온단 말이에요. 내후년에 물량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비성적이었다. 그렇죠.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눈에 뻔히 보이는 입주 물량이 있는데 네. 저렇게 급등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가 정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전국이 동일했어요. 20년도에 여기 서울에서도 이제 단기간에 엄청나게 이제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저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후가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후가요? 다? 네. 전국의 부동산이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올라간다? 그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네. 이제 부동산 외적인 뭔가가 작용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유동성 때문인 거죠.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만큼의 가격 상승이 동반됐다. 그렇게 간 거니까 저 부분을 이제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범주 이후잖아요, 지금은. 네. 지금 버블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네. 대부분 한 40%에서 50% 정도 빠졌어요. 거품이 절반 정도는 네. 빠진 구간이다. 네. 거품이 빠진 거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서 네. 어느 정도에서는 접점을 이루게 돼요. 네, 근데 네. 이제 너무 단기간 이렇게 빠졌고,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좀 부족한 상태고, 유동성을 지금 조금씩 그 바람을 빼고 있는 중인 거죠. 버블에 이렇게 이만큼 됐다가 이걸 이제 천천히 이렇게 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마을금고 같은 거가 진짜로 막 여러 군데서 문 닫고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풍선이 터진 상태가 되는 거고, 그쵸. 정부에서는 풍선을 안 터뜨리고 버블을 이제 빼고 있는 중인 거죠. 조심스럽게. 예.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가격 더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안정값을 찾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상황으로 놓고 보면 아직도? 예, 버블이 완전히 빠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근데 다만 저 가격을 유지하더라도 시간이 더 지나면 네. 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렴 구간. 네, 적정한 선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보단 시간이 좀 짧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면 조금 계속 편차가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 현재 봤을 때 앞으로 좋아질, 많은 분들이 가장 희망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좋아질 지역이랑 조금 여기는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뭔가 버블이 꺼지는 그런 수준에 따라 다를까요, 대표님? 그렇죠. 전국에서 지금 가장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데가 이제 화성이죠. 네. 그 다음이 세종, 송파, 하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네. 저기 그 12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10개 정도가 서울하고 경기도 서울. 쪽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도 대부분이 개발 이슈를 뭔가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지방하고 제가 이제 지방하고 서울하고를 자꾸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수도권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요. 정보. 예, 용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뭘 짓는다.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요. 네. 예. 지방 같으면 그 정도로 안 올라가요. 삼성에서 거기다 공장을 짓든 SK에서 거기다 공장을 짓든 그게 예.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 가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권에 영향 주잖아요. 언제? 한참 뒤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쵸. 예. 그 사이에 아파트 안 지어져요? 지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되면 얘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들이 수두룩할 거고 새로운 상권이 만들어져 있을 텐데 왜 얘가 지금 가격이 오를까요? 부동산도 선행하나요? 뭐 선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정보에 너무 민감하다는 민감하다. 거예요. 예. 심리가.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가고 있는 지역들 상당수는 네. 기본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가격 민감도가 있는 지역들이다. 네네. 우리가 여기 안에서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경북 예천 뭐 이런데 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네. 경북 예천이 반등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우리 완전 시골이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동네잖아요. 지방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경북 예천의 그 경계에 경북도청이 있어요. 도청 근처에 이제 아파트들이 몇 개 있고 그게 반응을 해준 거예요. 정부 기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기 있는 아파트가 얼마냐 하면 3억대예요. 서울 대비도 싸고 소득 대비해가지고도 3억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후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만약에 경북 예천에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 새 아파트 3억대 분양할 수 있느냐? 절대 못해요. 이미 저거 분양할 때 분양 가격이 평당 한 800, 900 이랬거든요. 저거 지금 분양을 하면 1,000만 원 언더로는 제가 봤을 때 택도 없어요. 적정 가치까지 내려가서 반등하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아, 이미 조정을 건강하게 다 끝낸 거예요. 올라가고 있다. 저기는 이미 가격이 내려가서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래도 이제 좀 잘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과 이제 경기는 다르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지역들은 좀 이렇게 가다가 조금 멈췄다가 뭐 가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서울이나 경기는 이게 워낙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긍정적인 뭐 시그널이 나오면 되나? 해볼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아타기 수요도 지금은 분위기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저거 많이 내려갔을 때 내가 옮겨봐야지. 이게 이제 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민감한 지역이라서 그런 거지 실제로 뭐 서울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그러면요 대표님 저기 쭉 이제 리스트로 나오고 있는 지역들을 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희가 매력적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다 지역별로 좀 다른 이유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누구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누구는 지금 조정 구간이고 리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가치 조정을 다 끝내고 올라가고 있는 쪽은 그래도 눈여겨봐도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죠.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염두에 두고 뭘 하시는 분이라면 갈아타기 하기는 좋은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그것도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기에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급지로 가기에? 저 지역이 더 괜찮으니까 저 지역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개발 계획이 짱짱하지 않은 곳이 있나요? 없어요. 다 있어요. 저기 경상북도 청송을 가도 거기 개발 계획 다 있어요. 어딜 가도 그런 계획들이 다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못 가는 거가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A라는 아파트에 있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B라는 아파트가 들어왔어. 우리 아파트에 있던 돈 있는 사람들이 저리 많이 가네. 가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새로 이제 돼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면 요즘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들이 매물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매물이 차츰차츰 여기 바닥에서 5만 건 정도에서 지금 쭉 올라가서 한 8만 6천 건, 8만 3천 건 이렇게 돼요.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연초에 비해서 지금 매물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단지일수록 매물 숫자가 좀 여러 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사는 입장이건 제가 취해야 될 포지션은 명확해요. 내가 갑이다. 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갑이 되는 상황에는 뭐냐 하면 갔는데 매물이 여러 개예요. 집 보러 왔다라고 하고 그 집 주인이 이미 여기에 매물이 좀 많이 있던데 뭐 어디는 뭐 얼마던데 라고 하면서 이 그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을 내가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쇼핑하듯이 그렇죠. 부동산 거래에서는 항상 갑과 을이 있어요. 양쪽이 균등하면 참 좋겠지만 투자 입장이라면 무조건 내가 갑이 돼야 돼요. 파는 입장에서도 내가 갑의 입장에서 팔면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라.
가격을 그럼 좀 높게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지금은 소규모에서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네. 가격 파악이 잘 안 돼요. 협상이 잘 안 돼요. 대단지는 매물이 좀 많이 있는 상태니까 이제 소장님한테 소장님을 세팅할 때도 미리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급한 분들을 찾아봐라. 매물은 이미 뭐 10몇 개 있는데. 꿀팁인데요. 금매부터 우선순위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이 금매라는 거가 예. 가격이 낮아서 금매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격이 낮아서 나오는 물건들은 이미 밖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안에서 처리가 되지. 금매는 뭐냐면 이 집 주인이 팔아야 될 사정이 있을 때가 금매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아니면 뭐 이민을 가서 3개월 안에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러면 앉은 자리에서도 협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서 이제 내가 갑이 되는 포지션에서 그걸 계약을 하는 거고, 그 지역의 어떤 추세들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은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옮겨갈 집을 먼저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 준비는 50%를 해놔요. 미리 소장님들한테 물건 안 내놓은 상태에서 돌면서 손님 좀 찾아봐라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군데를 가가지고 10명의 소장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놔요. 그럼 이제 한두 명, 두세 명, 요 정도가 미리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가격 조율을 조금만 해줄게. 뭐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서 얘가 확실하게 이제 이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내 걸 파는 거예요. 내 거 팔 때는 만약에 저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면 네. 여유를 부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심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팔고 사게 되잖아요. 그게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네. 막판에 도장 안 찍어도 되고 계약금 안 써도 되니까 뭐 미리 가서 해봐도 되잖아요. 소장님들은 싫어하겠지만. 언제 사야 하고 살 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한 1, 2년 사이에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좀 겪으셨거든요. 네. 또 월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 파도에 편승하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여유 있게 파도 서핑을 하면서 기회를 딱 잡고 싶거든요.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좀 응원의 말씀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집값이 막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뭐 다시 요즘 조금 살아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쵸.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면 내가 어떤 집을 언제 어떻게 구할 거야 라는 스케줄링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게 없는 상태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저예요, 네. 대표님. 소득이 이만큼이고 저축이 이만큼인데 집값이 자꾸 올라가네? 평생 집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가 만약에 스케줄링이 돼 있으면 내가 목표로 하는 집은 어떤 정도의 집이고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데 내 소득은 어떻고 뭐 이렇게 내가 확보하고 있는 자산은 어떻고 네. 그런 스케줄링이 있으면,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그게 덜 불안해 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1주택자예요. 1주택자면 불안할 게 뭐 있어요? 쟤 떨어지면 내 거 떨어지고 쟤 오르면 내 것도 올라요. 타이밍이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정보화하고 그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어 가면서 준비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 동네 대장이에요. 네. 그러면 내 거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 동네 대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장을 찍어 놓고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내 것도 움직이겠구나. 그럼 내 거 움직이는 시기에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안 움직인 지역으로 옮겨가 봐야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뷰를 가지게 되면 이게 이제 정보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해 가시면서 하면 굉장히 높은 승률을 거둘 수 있을 거고, 제일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실제로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따라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찔려요. 네, 본인이 네. 내가 정말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으면 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작은 거를 먼저 시작해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한 달에 한 개만 해봐도 된다. 그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자산이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어떤 불안해 해가지고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장 길어요. 그리고 10년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아보시면 그게 긴 기간이 아니었다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갑이 되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덕목이 여유예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아. 지금 대표님처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